병원장 주평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마이크 끄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가움병원은 면역에 대해서 꽤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병원이잖아요. 근데 실제 그 면역 치료라는 게 그 암 치료에 이렇게 그 이야기 되어지는 건 10년밖에 안 됐어요. 딱 10년 됐네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10년 전부터 앞으로는 면역 치료가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왜 중요하냐, 그걸 내가 단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미국 FDA에서 암 임상 시험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약물에 대해서. 미국 FDA, 지금 현재 미국 FDA에서 하는 암 치료제에 대한, 항암 치료제에 대한 임상의 60%가 뭐냐면 면역세포 치료제입니다. 이게 불과 2, 3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전에는 암의 면역세포 치료제 임상은 거의 뭐 몇십 개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작년에, 암 임상을 몇 개를 하고 있는가 했더니 1200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처음에 10년 전에 여기 암 면역 치료가 앞으로 대세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는 믿지도 않았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근데 이미 그 10년 만에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많은 회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치료제 60%를 암 면역세포 치료제에서 앞으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10년 전에는 좀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근데 계속 기술이 발달되잖아.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이게 암 잡는 데는 선수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면역세포는 얘가 암이야. 그래서 암이라는 걸 인식만 하면 없애는데 1시간이면 돼요. 피도 안 나요. 1시간이면 사라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몸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될 동안 암에 안 걸리고 그러면 어떻게 살았었지? 그동안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숫자의 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몇 천억 이렇게 이야기해봐야 별로 실감도 안 나실 거고, 하여간 많은 숫자예요. 그러면 계산상으로 여러 가지 오류가 있어요. 그 오류가 있으면 보통 한 2000개 정도의 잘못 불량품이 나와요. 그러면 그 불량품은 이렇게 청소를 해줘야 돼요.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얘들이 청소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오늘 어떤 분하고 내가 면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담배를 피웠어요. 담배를 피우면 왜 우리가 폐암이 잘 생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계속 담배를 피웠어. 그러면 불량품이 2000개만 생기겠어요? 한 3000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젊을 때는 어쨌든 얘들이 가서 잘못 만들어진 세포를 제거를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놓친단 말이에요.
놓치게 되면 그게 질병을 일으킨다. 이것이 이제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놓친 것들의 축적, 그래서 실제적으로 암이 우리가 담배를 피웠다고 바로 생기는 게 아니고 담배를 피우고 나서 20년 후에 암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매일 놓치다 보니까 그래도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놓치는 게 축적이 되면 그게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왜 세력이라고 이야기할까? 우리가 MRI나 뭐 여러 가지 요즘 진단 기기를 통해서 우리가 일기에 아주 깨알 만한 걸 이렇게 발견하면 굉장히 잘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MRI나 이런 걸로 발견할 때, 그 깨알에 1g이라고 생각합시다. 1g일 때, 세포 수로 따지면 10억 개예요. 이미 발견했을 때는 10억 개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이긴 하지만 아무튼 10억 개니까 그 정도 20년 동안 축적이 돼야지 세력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세력 싸움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이게 암이라는 어떤 것은 그냥 하나의 기관으로 생각해야 될까? 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 마음대로 행동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심장이나 뭐 간이나 이것처럼 지 마음대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력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력이 너무 과도한 거죠. 암은 우리가 하여간 이 암이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아요. 암이 일단 세력을 갖게 되면 그 세력을 갖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똑같이 밥을 먹어도 1번으로 먹는 애가 암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세력이란 건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쓰더라도 대통령이 이거 여기다 씁시다 그러면 1번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력이라는 거고 그 세력의 균형점이 뭐냐면 우리 면역 시스템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 학교 다닐 때 이런 면역 시스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뭐 졸업한 지도 오래됐지만 최근 이야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변화된 그런 치료 개념, 암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암에 대한 연구가 뭐 굉장히 오래됐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책의 제일 마지막 장에 있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하여간 암에 대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운동과 면역에 대해서 잠깐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암을 이해할 때 저는 코로나가 우리 면역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켜준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자, 봅시다. 사망은 적어도 50세 정도 돼야지 명암을 내밀어요. 50세 이하에서는 거의 사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면역이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나이 들어서 80세 이상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 사망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면역이 떨어졌어. 뭐가 떨어졌는데? 여러분, 내가 면역에 뭐가 떨어졌는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뭘로 내가 면역 떨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죠? 한 번도
그 내용은 없잖아요. 도대체 내 면역이 뭐, 하여간 뭘 먹으면 뭐 NK가 올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도대체 내 면역이 어느 정도지? 내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되나? 그것에 대한 검사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면역력, 왜냐하면 우리 의학계가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정의도 아직 못 내렸다는 거예요. 없잖아요. 검사가. 여러분 해서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검사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것이 포인트예요. 그것이.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계가 비싸요. 그걸 검사하려면. 하여간 그래서 왜 떨어졌는가? 면역력이 떨어졌으면 면역 시스템을 비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하고 늙은 사람하고는 면역 시스템이 쉽게 말하면 똑같은 면역 시스템인데 뭐 항체를 만드는 거나 그 다음에 세포 면역이나 면역은 크게 나오자면 항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포 면역이라는 게 있는데 NK 세포니 뭐 이런 것이 세포 면역인데 그것 자체가 서로 이 기능이 떨어져 있더라.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기능이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면역 시스템이 노화가 된다는 거예요. 노화가 된다는 것은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좀 사람이 좀 이렇게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뭐 이렇게 좀 변하잖아요. 그 변하면 이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달리는 기능도 떨어지고 20대보다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으로 면역 시스템도 노화가 되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적을 해봤더니 면역이 이렇게 시스템이 노화가 된다 그런 내용을 알게 됐어요. 이제 고민이에요. 그러면 이 면역 시스템이 노화가 되면 그러면 이제 해줄 게 없는 건가? 끝인가? 이제 좀 그런 질문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갖는 세포의 수명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림프구 여러 번 항암하면 백혈구 떨어진다고 할 때 그 백혈구가 의미하는 것은 중성구예요. 중성구라는 건데 걔는 폭탄병이에요. 폭탄병. 그래서 폭탄으로 만들어진 세포고 박테리아가 들어오면 가서 죽어요. 폭탄을 떨어뜨리고. 수명이 얼마냐? 18시간이에요. 수명이 18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혈구 떨어져 뭐 500이니 뭐 500 이하 뭐 200이니 그래도 주사 한번 맞으면 바로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지금 중성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짧은 것 중에 예를 들자면 장세포예요. 장세포는 수명이 5일이에요. 왜 5일이겠어요? 우리가 병원균이 제일 접촉을 잘하는 게 뭐냐면 장이에요.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여러분 박테리아 세면서 먹으시진 않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장 속에 장내 균이 몇십억 개 있다, 몇 조개가 있다,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종류만 해도 500개 종류가 있고.
이미 장에는 박테리아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테리아하고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장 내 박테리아가 살고 있으면 그럼 박테리아하고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박테리아가 장에 살고 있다는 것은 떠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점막이 있고 그 점막 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걔들은 실제로 우리 그 장 세포에 이렇게 붙어 있지는 않아요. 떠서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원균이 언제든지 침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 내막 세포는 5일이면 아예 껍질을 벗겨요. 우리가 뱀 껍질 벗기듯이 껍질을 벗겨가지고 같이 내보내는 거예요. 같이. 그래야지 우리 장의 그 건강함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하여간 뭐 응아의 30%, 40%는 박테리아하고 그런 거라고 그런다는 보고도 있어요. 아무튼 수명이 내 몸을 구성하는 것 중에서 수명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혈액세포인데 예를 들자면 적혈구는 한 달 정도 살죠. 하여간 림프구 아까 이제 그 림프구 같은 경우는 뭐 한 2주 정도 뭐 이렇게 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러면 장수하는 세포는 뭐예요? 장수하는 세포는 대표적인 게 뇌세포하고 심장세포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오래 살면 살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늙는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퇴행성 질환이라는 게 생겨요. 퇴행성 질환이 일종의 늙는다는 거. 세포가 오래 써가지고 50년, 60년, 70년, 80년 쓰면 이 세포가 노화가 되는 거예요. 세포 자체가. 그래서 소위 말해서 퇴행성 질환의 대표적인 게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우리나라는 암이 사망률 1위지만 외국은 심장 근육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갖고 가거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 30% 개비가 된다는데 그건 성장하면서 느는 거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데 퇴행되잖아요. 기능은 못하면. 그래서 사망률 1위가 심장질환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야, 나 기능 못하겠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면역세포는 우리는 이제 림프구 중에서, 그 백혈구 중에서 림프구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는 암에는 림프구밖에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림프구가 중요한데, 림프구 수명은 얼마냐? 아까 2주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세포가 뭐 이렇게 5일마다 개비되는데 80세에 만든 장세포가 꼭 다 늙은 건 아니지 않겠어요? 우리가 간은 간세포가 예를 들자면 80세 간이라 그래서 그렇게 늙지 않거든요. 왜? 계속 개비가 되니까. 그러니까 개비가 잘 되는 그런 조직은 안 늙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면역세포는 젊게 할 수도 있구나. 그걸 시사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가 걸렸더라도 내가 면역 시스템을 젊게 했다면 안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젊게 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답답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암이 두려운 이유가 뭐죠? 재발이잖아요. 재발하고 전이하고. 재발하고 전이에요. 근데 재발과 전이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핵심일까요? 그것은 암 줄기세포예요. 사실 이런 재발, 전이, 그것의 핵심은 줄기세포입니다. 여러분 줄기세포 다 관심 있겠지만 줄기세포가 암이 돼버리면 진짜 깝깝한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야. 이렇게 암 줄기세포에는 이 줄기세포 자체가 암이 될 수도 있고, 이거 자체가 암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역분화 줄기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일반에 이제 장세포가 다 이렇게 성숙을 했어요. 성숙을 했는데, 어떤 조건이 되어지면, 다시 그 성숙된 세포가 줄기세포가 돼요. 그런 게 어딨냐. 한번 했으면 됐지. 줄기세포로 거꾸로 하는 법이 어딨냐. 그랬더니, 일본의, 학자가 거기에, 여러분 이번에 화이자 백신인데, 이가 백신이거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가 백신을 세포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줄기세포가 된 거예요. 사가 백신 넣었더니.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서는 분화가 됐다가 줄기세포가 없어요. 장에 줄기세포가 어떤 이유로 없어지게 되면 다시 역분화 줄기세포를 하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이 다시 줄기세포가 돼버리는 수도 있다 이거예요. 줄기세포가 암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암세포가 줄기세포도 돼요. 역분화 줄기세포가 돼요. 그렇게 돼버리면 아주 말썽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재발과 전이의 주범이거든요. 특징이 뭐예요? 특징은 재발 잘한다는 거예요. 특징, 항암 방사선이 잘 안 듣는다. 줄기세포는 선천적으로 그 암 줄기세포뿐만 아니고 다른 줄기세포도 항암 방사선에 내성이 강해요. 잘 견디게끔 돼 있어요. 왜? 보존해야 되니까. 씨잖아, 씨. 씨인데 예를 들면 씨가 1000년이 지나도 우리가 쌀 씨는 다시 발화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씨는 환경에서 내가 이 유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잖아요. 줄기세포도 씨거든요. 그러니까 씨가 일반 세포처럼 벼처럼 메뚜기 와서 먹고 이렇게 되어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씨는 강하게 DNA를 보존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항암 몇 번 왔다고 다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줄기세포인데, 급이. 그러니까 그 암 줄기세포의 특징은 항암 방사선에 내성을 갖는다. 그것이 특징이에요. 얘들도 진화를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해서 없어지게 되면 또 다시 재발하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치료 방법이 몇 개냐? 이제 이걸 또 과학자들이 그것을 또 고민 안 했겠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항암 방사선에 내성을 갖지 않으니까 얘들을 어떻게, 이런 것들이 특징이니까 이런 것들을 표적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좀 없애보자 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것 자체
항체나 이런 걸로 해갖고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당장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장 출혈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장에서는 5일마다 개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줄기세포를 죽여버리는 그런 약을 쓰면은, 우선, 중성구 만들어내겠어요? 줄기세포에서 계속 중성구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적혈구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무작위로 이렇게 없애는 그런 약물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줄기세포가 잘못 건들면 사망이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의 정상적인 세포는 안 건들고 어떻게든지 암 줄기세포만 잡아야 돼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죠. 줄기세포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암이라는 특성까지 고려해서 그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1200개 임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걔들이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소위 말해서 유전자를 해가지고 유전자를 통해서 암의 그런 애들만 특징적으로 잡아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면역세포에다가 유전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포 치료가 이것에 대한 방법으로,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를 하고 성공을 거두고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항체가 뭐 하는 거냐? 우리 항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항체가 이렇게 바이러스를 둘러싸거나 이렇게 박테리아를 둘러싸거나 그러면 이 탐식세포가 가서 먹어버려요. 이렇게 따가지고 가서 아메바처럼 가서 먹어버리는 거거든요. 혹은 구멍을 뚫어버려요. 구멍을 뚫어버리면 그냥 파괴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항체가 코로나를 막죠. 근데 암에서는 이 방법이 안 통하죠. 항체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킬러 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 킬러 세포는 말 그대로 내 세포를 죽이는 애예요. 그래서 킬러 세포예요. 근데 왜 만들었을까, 우리 몸이? 그러면 코로나가 밖에 있을 때는 항체가 가서 막지만 코로나가 내 세포 속으로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돼? 항체가 뭘로 막아? 그러면 세포를 죽여보자. 그래서 킬러 세포예요. 그러니까 이 킬러 세포가 잘 된 사람들은 코로나에서도 회복이 굉장히 빠르고 증상도 없어요. 근데 그런 킬러 세포가 적은 사람들은 당연히 후유증도 심하고 힘들죠. 증상도 오래가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킬러 세포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는 흉선에서 만들어진 T세포라는 거고, 흉선이 영어로 사이무스인데 그래서 T세포예요. 그 다음에 NK는 T세포가 만들어지기 전 동물, 척추동물 전에는 척추동물에도 그게 필요하잖아요. 다른 세포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외부 세포들을. 그래서 만들어진 게 내추럴 킬러셀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진화돼서 흉선세포라는 게 T세포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전 단계에서 NK세포라는 게 그 일들을 했죠. 킬러세포로서의 역할을 한 거예요. 작용이 좀 틀리고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질이 틀리니까. 비유를 하자면 NK는 탱크예요. NK는 탱크. 아까 제가 과립구 같은 경우는 초병이에요. 초병. 폭탄 들고 와서 죽는 애고
NK는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세포를 죽이는 거고, T는 미사일로 비유하면 가장 적절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딱 표적에만 가서 죽이는 애예요. 표적만. 표적이 있으면 가서 죽이는 거예요. 미사일이 표적이 없으면 그냥 포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미사일 표적을 달면 미사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표적이 있는 애만 죽이는 게 T예요. 이건 제가 말한 그 면역세포의 그 발견의 역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1990년에서 2010년이라고 돼 있고, 2010년부터 24년, 10년, 10년이에요. 이때 이렇게 학설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간단한 예를 들자면, 뇌에는 면역 시스템이 있나 없나? 뇌에는 면역 시스템이 없다. 면역 시스템이 없다고 그랬어요. 학교 때 배웠고, 여태까지 2010년까지는 그렇게 배웠죠. 근거가 뭐냐? 뇌에는 왜 면역 시스템이 없냐? 그랬더니, 여러분 그 기관 이식 들어봤어요? 신장 이식이나 간 이식 들어봤을 텐데, 뇌이식을 하게 되면, 뇌이식은 보통은 이식을 하게 되면 다 죽잖아요. 피부 이식도 내 피부가 아니면 다 죽는 것처럼. 피부 이식 거의 안 되잖아요, 잘. 근데 뇌는 이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뇌는 이식이 돼도 안 죽어. 아, 그래서 면역세포는 없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 실제적으로 그 근처에 속에도 물론 뇌 속에도 있지만 근처에서 이 면역세포가 굉장히 일을 잘하더라. 뭐 림프구도 다 있을 거 다 있고, 그래서 면역세포들이 다니는 통로도 그 해 10대 발견에 들어간 것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그런 게 한 5년 전에 림프구도 확인됐다. 뭐 그런 내용도 있었죠. 하여간 그렇게 시스템이 우리가 과학 기술이 발달되면서 예전에 놓쳤던 거, 잘 모르는 것들을 다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그거 유전공학 뭐 이야기는 들어보셨겠지만 진짜 그게 유전공학이 되나? 진짜 잘하나? 뭐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검은 게 면역세포입니다. 이게 초록색이 암세포예요. 그래서 이제 30시간이 지났어요. 36시간이 지났고, 42시간이 지났고, 48시간, 이틀 지났습니다. 60시간 지나니까 거의 없어졌어요. 예, 이건 실험실 이야기고, 그러면 생지에다가 암을 집어넣었어요. 이게 다 생겼는데, 바로 우리가 면역세포를 줬을 때의 이야기 그림이에요. 애들은, 한 2달 정도 키워가지고 다 죽었어요. 애는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게 어떻게 만든 암이냐면, 난소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악질 난소암이 있어요. 악질 난소암이 있는데, 그걸 복강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난소암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난소암에다가 그 면역세포를 복강에다 집어넣었어요. 복강에다 계속, 집어넣어줬더니, 이 사람은, 이 생쥐는 다 죽었지만, 이 생쥐는 한 마리도 안 죽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발을 했어. 재발을 해가지고 다시 또 넣어줬어. 그래도 또 잘 들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래서 미국에서 1200개의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예요. 이런 효과를 보이는 걸 이전에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상식이 돼가고 있다. 내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야. 이건 저희 연구소에서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 보면 2008년 이야기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흑색종이에요. 흑색종. 피부암이에요. 피부암. 여기 피부암에 이제 처음에 면역세포가 어떻게 해서 암에 됐는지에 대한 첫 번째 사례인데, 이거 보고 병 가서 지금 우리 이 항암센터를 만든 건데, 여기에 있는 림프구를 밖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그 림프구를 밖에서 배양을 해서 실험실에서 배양을 해가지고, 준 사실만으로 3년 만에 이렇게 깔끔해진 거예요. 여기에 있는 림프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서 넣어주는 것만으로 항암 방사선을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림프구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자면 폐가 있어. 그럼 림프구를 어떻게 얻어요? 못 얻잖아요. 이 말초에 있는 림프구하고는 틀려요. 그것은 암하고 안 싸운 림프구잖아요. 암하고 싸워본 적이 있는 림프구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암을 잘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워본 적이 있는, 암하고 싸워본 적이 있는 림프구를 보통 이제 밖에 속에 있는 암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해보니까 수술 한 번 하잖아요. 수술 한 번 하면 많아야 3번 정도 투여할 수 있는 것밖에 못 찾아내요. 저도 길병원하고 대장암 가지고 이렇게 요걸 추출을 하는 연습을 했는데, 그런 연구를 했는데, 많이 생존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되면은, 여기는 반응률이 73%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발응률이 좋은 양봉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근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이제 카타가 나와요. 카타는 흑색종 사기예요. 근데, 흑색종인데, 머리에 암이 전이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직 안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약을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정양 조직에 림프구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이걸 추출해가지고 아까 했던 게 그 보고인데, 실제로 우리가 더 자세히 봤더니, 이 림프구가 있어도 일을 잘 못하더라 하는 걸 알게 돼요. 물론 하여간 그 전에 알게 됐지만, 그걸 알게 되는데, 왜 일을 잘 못하냐? 그랬더니, 종양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내더라. PDL1이라는 건 미간들을,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그냥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프로그램드 데스 미간데. 프로그램드 데스, 뭐 말이에요? 죽어라, 그 말이에요. 죽어라. 종양세포가 림프구를 죽어라고 폭탄을 만들어서 내더라. 그래서 림프구가 있어도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걔들을 작동을 못 시키게 하면 되잖아요. 스위치 꺼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항체 치료제가 키트루다. 이렇게 해서 기능을 못하게끔 거기 붙어버리면 스위치가 작동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항체 치료제인데 그게 키트루다는 약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뇌에 있는 암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2013년부터 난리가 났죠. 왜? 이것은 사기를 치료하는 거예요. 사기를. 여러분 사기면 대부분 다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기를 완치시킨 거라니까요. 그래서 2013년에 면역 치료에 큰 획이 그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 2013년 전까지는 면역 치료하면 사기꾼이다 그랬어요. 사실 입증을 하려고 제가 책을 면역학 책을 이렇게 암 면역 치료제 책을 이렇게 두꺼운 게 있거든요. 그걸 읽으면 눈물이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 있는 책 전체가 실패의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실패하고 저렇게 했더니 실패하고 이렇게 했더니 실패하고 저렇게 했더니 실패하고 실패의 이야기가 책 한 권이에요. 우리 과학자들이 그렇게 실패를 많이 해서 얻은 결론이에요. 사람들은 실패를 했으니까 누구들 사기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학자들은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실패를 안 해보면 도대체 뭔지 우리가 경험을 언제 해봤었겠어요. 실패를 하면서 성공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그 원리가 뭐였냐면 아까 그 그림 보셨죠? 그 흑색종 없어지는 그림을 보고 여기서 돌파를 해야 된다. 도대체 그러면 왜 속에 있는 림프군은 작동이 안 됐나? 그걸 고민 안 했겠어요? 이것들이 좀 일을 좀 잘했으면. 근데 이것들이 보니까 일을 못하고 있는데 그 못하고 있는 것이 종양이 림프군을 이렇게 죽이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수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면역 항암 치료제가 나오면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는 간암 세포다, 폐암이다, 기관별이었잖아요. 근데 키트라이드의 인디케이션은 뭐냐면 키트라이드에 잘 듣는 질병이에요, 그냥. PD-L1이라는 거는 PD-1이 많이 발현되는 종양은 다 대상이잖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암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암인지 하여간 잘 들으면 땡 아니에요? 그 다음에 1기, 2기, 3기, 4기가 의미가 없어요. 그런 히트러가 잘 듣는 종양의 속성이 훨씬 더 중요하지 어떤 위치에 있냐, 어떤 세포냐, 어느 기관에 생겼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시도를 해요. 시도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암이 성장을 할 때 그러면 씨앗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씨앗은 뭘 해야 돼요? 발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발화를 그냥 아무데나 씨 뿌리면 자라나요? 안 그러잖아요. 조건이 좋아야지 자라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발화를 잘하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라고 봤더니 그게 만성염증이 된 곳이 가장 최적의 장소예요. 만성염증. 왜 만성염증이 있는 곳이 최적의 장소이냐? 그러면 염증이 있으면 면역세포가 염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병원군이 왔을 때
코로나 감염이 됐을 때 폐에 염증이 생기잖아요. 내가 다리가 상처를 났어. 그럼 염증이 생기잖아요. 병원균이 침범해서 뼈다락지가 나도 염증이지만 내가 못에 찔렸어. 그럼 염증 생기잖아요. 그러면 병에 뼈다락지 생겼을 때의 염증 상태하고 내가 못에 찔렸을 때의 염증 상태는 같지가 않아요. 병에 감염이 됐을 때는 병원은 죽이려고 염증이 작동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에 상처가 생기면 못 구멍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술이나 마찬가지로 수술처럼 못 구멍을 막으려면 뭘로 막아요? 성장인자로 막아요. 성장인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암세포는 이것들이 머리꾼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성장인자를 가지고 자기들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상의 시그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만성염증, 특히 만성염증은 왜 만성염증이냐면 이게 해소되는 게 없이 계속 하게 되면 면역세포들이 일단 피로해져요. 일을 안 해. 아, 이거 방어를 해봤는데 또 생겼어. 그러면 퍼져버려요. 면역세포 시스템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이 있어도 일을 안 해버린다니까. 면역세포들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만성염증 신호가 있으면 아주 쥐약이에요, 쥐약. 재발과 전이의 가장 큰, 하여간, 재발을 시키는 가장 강력한 인자. 그게 만성염증 신호예요. 그래서 만성염증을 없애야 돼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지 킬러 세포를 좀 더 활성화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두 가지예요. 그러면 내가 꼭 세포 치료제를 안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서 하게 되면 승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을 할 때 꼭 공격해서만 싸움이 아니고 이렇게 방어를 잘하는 것도 싸움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인천 상륙작전, 이순신 장군. 그런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가장 큰 요인이 뭐예요? 물자 공급을 줄인다잖아요. 물자 공급을. 그렇잖아요. 인천 상륙작전 보급 뚫어버리고, 막아버리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해상에서 걔들이 통로를 막아버리니까 승리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성염증이라는 그 물자를 끊어버리는 게 암세포로서는 쥐약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만성염증이 암에 어떻게 도움이 돼서 이렇게 잘하게 하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저는 셀레늄을 강력하게 추천해요. 셀레늄이 처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제로 왔을 때 우리 병원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근데, 셀레늄이 무슨 이게 항암 오는데 도대체 뭐가 필요하나? 근데, 그때 셀레늄이 저한테 딱 왔던 게 뭐냐면, 여러분, 이번 코로나 때 죽은 원인 중에 하나가 사이토카인 폭풍 신드롬이잖아요. 아시죠? 우리 면역세포가 조절 장애를 일으켜가지고 사이토카인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었다. 그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코로나 때. 그거예요. 염증 신호가 너무 많으면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폐혈증이거든요. 폐혈증 혁인데 혁이라는 게 그런 사이토카인이 많이 나오게 되면 혁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폐혈증인데, 폐혈증의 셀레늄이 인디케이션이에요. 독일에서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셀레늄이 폐혈증에 진짜 잘 들어요. 그러면 염증을 잘 가라앉히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근데 또 연구를 해보니까 이 뇌종양인데 악성 뇌종양이거든요. 근데 그 암세포도 잘 죽이더라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고용량 셀레늄으로 암을 치료하는 그런 임상도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 다음에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 옛날에 비타민 D는 그냥 비타민 D는 비타민일까? 이렇게 물어봤으니 비타민 아니겠죠? 원래 비타민은 기본적으로 효소에 작용을 하는 건데 비타민 D는 옛날에는 이게 비타민인 줄 알았죠. 저도 자랄 때 비타민인 줄 알았고 그래서 뼈 골다공증에 중요한 호르몬이다. 중요하다. 뭐 그렇게 봤는데 실질적으로 비타민 D는 최근에 각광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면역 시스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하는데 그러면 면역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이 되나 했더니 면역 시스템은 호르몬이에요. 근데 호르몬하고 그러면 비타민 C하고 도대체 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뭐 땅콩을 먹었어. 알레르기가 있어. 그냥 숨 못 쉬어. 그러면 주사 팍 넣잖아요. 주사 팍 넣으면 그다음 숨 쉬잖아요, 바로. 그러면 그 주사가 들어가서 하는 일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혈류를 타고 그 부위로 갔어요. 그 부위로 가가지고 세포 속에 들어갔다고 가정합시다. 세포 속에 들어가서 핵 속에 들어가요. 핵막이 있으니까 핵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유전자를 풀어요. 보통 300개, 500개 이렇게 풉니다. 풀어가지고 단백질 메신저 RNA를 만들어내요. 그 메신저 RNA를 만들어가지고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단백질이 작용이 되면 부정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것을 순식간에 해내잖아요. 말로 해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그렇게 해내는 거예요. 그게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핵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얘들이 유전자를 풀어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비타민 D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호르몬이에요. 근데 그러면 유전자를 풀어가지고 뭐하냐?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더라. 그러면 비타민 D가 보통 우리가 어느 정도 있느냐? 내가 우리 직원들 검사해 보니까 한 10에서 20 있더라고요. 골다공증이 좋아지려면 한 30 정도 이상은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고요. 암에는 최소한 50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우리 면역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춘에 어떤 기회가 있다고. 뭐 기회가 있다면 활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비싸지도 않은데. 뭐 해봐야 뭐 두 달에 한 번씩 주사만 맞으면 되잖아요. 뭐 활용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높게 유지할수록 우리 면역 기능이 살아있더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킬러 세포를 좀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온열 치료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것은 하여간 이게 열이 가해지면요 면역 세포는 우리가 여기에 종기가 생겼어요. 그럼 따뜻해지잖아요. 왜 따뜻해져요? 실제적으로 거기에 있는 지방세포를 태워서 열을 내거든요. 국수적으로. 지방세포 하여간 내서 열을 내서 지방세포를 태워서 열을 내는데 목적이 뭐예요? 혈관의 면역세포를 조직으로 보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열이 있어야지 혈관이 늘어나서
면역세포들이 잘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직은 열을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뭐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싸우는 군사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러면 암하고 싸우려면 면역세포 불러들여야 되는데 온열만큼 좋은 게 있겠어요? 당연히. 그 다음에 우선 나는 지금 좀 불만이지만 방사선 할 때 온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제가 온열을 할 때 독일 가서 방사선과 의사하고 교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다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온열을 하게 되면 우선 암세포를 더 잘 죽여요. 내가 그거 물어봤다고 혼났어요. 왜? 아니 그런 게 어딨냐 그랬더니 책을 딱 주더라고. 여기 있다. 물은 내가 무식한 게 뭐 영감 어쨌든 저는 그 대목을 찾아냈지만 아무튼 확인했다. 확인했어요. 우선 방사선 효과가 좋고요. 삼성에서 온열 치료 레포트가 하나 있어요. 보고서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단 한 가지를 봤어요. 거기에 그 논문에 딱 한 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사선은 일반 조직이 잘 안 해요. 아시다시피 뭐 간이나 이런 데 방사선 치료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것에 대한 보고서인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에 화상이잖아요. 화상. 그럼 화상에는 뭐예요? 후유증이 생기잖아요. 그게 섬유하거든요. 상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건 팍 유착돼 버리는데 어떻게 유착되면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방사선 치료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온열치료를 하게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보통 후유증이 그 섬유화가 보통 한 50, 60% 정도 생기는데 온열치료를 한 사람은 10% 정도밖에 안 돼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원리적으로 그게 면역세포들이 쓰레기 청소를 잘하고 그래가지고 섬유화가 안 돼도 되거든요. 그것이 원리인데 아무튼 간에 그 방사선 치료에서 후유증 적게 하려면 좀 가슴 아픈 이야기도 들었어요. 내가 길병원에 방사선 거기서인데 자기 와이프가 암에 걸린 거야. 근데 3번이나 방사선 치료해서 나머지 했는데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이 뭐였었냐면 방사선 치료를 하면은 조금 편하게 2개월 사는 거고 방사선 치료 안 하면 조금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선택에서 하여간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는 하여간 그때 좀 안타까웠어요. 온열치료를 했으면 내가 봐서는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2개월이냐면 섬유화 때문에 그때 상처가 막 생겨가지고 그 섬유화 때문에 폐가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코로나도 후유증이 섬유화예요. 섬유화. 간질성 폐렴이라고. 우리 간질성 폐렴 많이 생기잖아요. 아무튼 온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방사선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T세포가 이 흉선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흉선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뭐 폐경기 때 난소 기능이 떨어져 있듯이 흉선도 너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그만 없어져라 이렇게 돼가지고 흉선이 없으니까 그럼 보충해주면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미술토나 이런 보조제라는 게 있어요. 보조제라는 게 뭐냐면 그 화이자가 이번에 코로나 때 백신을 만들 때요. 그 임상 일상을 1000번을 했어요. 그게 왜 1000번을 했겠어요? 그냥 한 번만 쭉 하면 되지.
그게 뭐냐면, 무조건 거기 그 메신저 RNA 그 지질에 넣었다고 이게 들어가서, 들어가서 그냥 없어져 버릴 가능성이 커요. 근데 걔가 면역 시스템을 같이 활성화시켜주는 걸 같이 넣어줘야지, 아, 우리 면역 시스템이 항체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해서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조제라고 하는데, 그 보조제를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지? 얼마나 써야 되지? 그 다음에, 용량은 우리가 항체, 항원을 도대체 얼마나 넣어야지 항체가 만들어질까? 고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유례 없이, FDA에서 유례 없이 1000번을 허용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아내서 코로나 백신이 우리 인류를 구원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독감 백신이 있어요. 독감 백신은 기본적으로 나이 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코로나 때 근데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이 든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이자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죽는 사람은 노인인데 그 사람을 위한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젊은 애들 죽지도 않는 사람을 해가지고 백신을 만들면 그것이 쓸모가 있겠어요? 젊은이하고 노인은 전혀 다른 사람인데. 그래서 1000번을 한 거예요. 뭘 알고 싶었겠어요? 노인들한테 잘 듣는 백신. 독감 백신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랬더니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미국에는 노인용 독감 백신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없지만. 그 노인용 독감 백신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독감의 항원을 4배, 젊은 사람들의 4배를 줘야지 항체가 잘 만들어지더라. 그런 제품이 미국 FDA 승인받은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보조제를 노인용으로 다시 이렇게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항체를 잘 만들었다. 그 두 가지가 미국 FDA에 노인용 독감 백신으로 승인이 됐어요. 여기서 시사점은 뭐냐면, 보조제가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하구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우리 면역 시스템을 회출시키려면 보조제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죠. 우리 병원에서는 KLH라는 거예요. KLH는 이 린도페픈트라는 이제 항체 치료제, 뇌종양의 항체 치료제를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상을 했더니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 그래서 3상을 했어요. 3상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 항체 치료제를 다른 백신, 아까 보조제라고 했잖아요. GMCSF라는 그런 것하고 같이 준 것하고 2차 임상에서 보조제로 썼던 것만, 그러면 항체를 주지 않고 보조제만 주자. 그랬더니 효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보조제가 더 효과가 좋은 거 나왔어요. 항체 치료제보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항체 치료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특이성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비특이성. 보조제라는 건 비특이성이잖아요. 비특이성 효과가 더 좋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체 치료제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표적 치료제. 표적 치료제보다 좋은 게 뭐냐면 보조제였다니까요. 우리 얼마나 차이 났냐? 여기는 20.4개월 했는데 21.1개월이었어요. 그 보조제 하나 줬는데. 그래서 이 임상이 실패했어요. 자기는 항체 치료제 엄청나게 잘 만들었는데 보조제보다 못한 게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보조제 우리가 그냥 상품화돼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조제가 우리 면역 시스템을 하는 게 미슬토하고 이 KLH라는 두 가지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유용하다. 그러면 도대체 면역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노인이 면역 시스템이 이렇게 떨어졌다. 그럼 뭘 의미할 거냐? 그러면 이 그림이 단적으로 보여줘요. 이 그림의 차이는 뭐예요? 여긴 파란색이 많고 여기는 적잖아요. 여기는 더 컬러풀하잖아요.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건강한 사람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왜? 어떤 놈이 전일지 모르잖아요. 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암 그러면은 암인가 보다라고 하지만 암 세포 단위로 들어가면 같은 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 얼굴 틀리듯이 그 세포도 같은 애가 하나도 없어요. 돌연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돌연변이에 100%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요거 70%, 요거 돌연변이 30% 섞여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주기세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양성을 갖고 있어야지 그런 애들을 찾아내는데 암에 걸린 사람들은 그 다양성이 적어요. 그러니까 놓친 거예요. 똑같이 담배를 피워도 어떤 놈은 놓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면역 시스템을 다양하게 갖고 있느냐. 이건 젊은 사람, 늙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것의 가장 큰 이렇게 이런 모양을 만드는 것에 가장 큰 인자가 뭐냐면 만성염증이에요. 당뇨 이런 것들. 당뇨가 있으면 만성염증이 생긴다고 하는데 뭐 사실 뭐 하여간 만성염증이 있다고 하고 나이가 들면 뭐 하여간 뭐 만성염증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당이 있으면 당이 높잖아요. 그러면 세포에 그런 당들이 막 붙어요. 당화된다고 그러죠. 당화된 단백질이 막 생기게 되면 그것이 마치 박테리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염증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허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가 면역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토카인 폭풍 신도름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알아서 죽는 거거든요. 자가거든요. 자가. 그러니까 이게 다양성을 확보를 못할 때 헷갈려가지고 적인지 난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안 되면 하여간 세포를 밖에서 만들어서 하면 좋다. 세포 치료 저는 요건 그 교모 세포종인데 교모 세포종이 재발을 하잖아요. 보통 재발을 하면 뭐 아시다시피 재발하면 거의 끝이잖아요. 근데 요건 이제 차병원에서 (2주에) 한 번씩 NK 세포를 주사를 했어요. 차병원이 NK를 많이 만들거든요. 그랬더니 중앙 생존이 22.5개월이었고 14명 중에 5명은 2년 이상 생존했다. 그런 보고가 있어요. 뇌암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보고 보셨어요? 그러니까 2년 이상 살고 이런 것들은 우리 면역 치료 역사에서는 다반사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기건 재발이건 간에.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잘 세우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운동에 관한, 예전에는 운동을 하면 통계적으로 운동을 한 사람들이 오래 살더라. 뭐 암도 재발을 덜 하더라. 뭐 그런 레포트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운동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알다시피 과학이 발달되니까 도대체 암을 어떻게 낮추냐? 이제 이것에 관한 내용인데, 이제 최근에 달라진 이제 분자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 뭐 이런 것들을 쉽게 알아내다 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 운동을 하면 100가지 이상의 단백질을 만들어서 근육세포가 만들어서 내보내더라.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단백질 뭐 하는 애들이냐? 모든 기관에 운동을 하면 예를 들어 뱃살이 좀 빠진다더라. 뭐 그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랬더니 뱃살을 따진 단백질은 사이토카인은 인터루킨 15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그 다음에 지방 녹이는 것은 인터루킨 6가 가서 하더라.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위장에도 GLP-1, 요즘 GLP-1 비만 치료 약으로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 GLP-1 올리는 것,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 맞는 것도 좋지만 운동을 잘하면 GLP-1이 내 몸에서 그냥 올라가요. 그 주사 성분이. 그래서 운동을 하면 어쨌든 비만에 도움이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냥 뭐 우리도 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잘 모르시잖아요. 면역세포에도 작용하더라. 면역세포에도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면역세포에도 작용을 하면 여기 보면은 종양세포는 종양이 줄어들더라. 그 대목이 나와요. 여기 우리가 근데 그 주범이 뭔지 아세요? 젖산이야, 젖산. 젖산이면 뭐예요? 우리가 오래 걸으면 뭐가 되죠? 아프잖아요. 그 아픈 게 젖산이 축적돼서 그런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젖산이 종양을 줄이더라.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면역세포에 그 영향을 미친다는 걸 예를 들자면 그 100개 중에 이리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암세포를 억제하더라. 요건 차단한다는 뜻이에요. 암세포의 증식, 생전, 이동, 그것을 이런 단백질이 억제하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그냥 항암 치료제 맞는 거야. 표적 치료제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나이가 들면 왜 기능이 떨어지냐? 운동을 한 사람들이 치매에 좋더라. 그런 내용이 뭐냐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은 기작을 이렇게 다 밝혀낸다니까요. 이 분자가 이렇게 작동이 되면 항염증 작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기능이 좋아지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나이가 들면 운동을 못 하잖아요. 운동을 못 하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염증 물질이 계속 나와. 전염증 물질이 나오면 내 몸은 계속 염증 상태야. 그러게 되면 만성 염증이 되면 피로해져. 그러면은 일도 안 해. 그러면 암이 더 잘생겨.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골격근이 일을 하게 되면 항염작용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우리한테 도움을 준다는 뜻이에요. 심지어는 암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암 환자예요. 전립선 암 환자인데 전립선 암 환자가 어떻게 해서 좋아지더라. 뭐 그런 내용이고 또 이것은 그 운동을 한 사람들의 그 피를 뽑아가지고 암세포에다 줘봤더니 이렇게 급성 운동을 한 사람들은 이런 암세포들이 못 자라게 하더라. 그래서 종양의 성장을 줄인다. 오래 운동해도 종양의 성장을 줄인다. 그 기작은 이런 분자 기작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물론 뭐 뱃살 빠지는 거 이것도 들어가지만 운동이 여기 보면 NK가 일을 잘하더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종양을 없애주더라.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이제 결론은 제가 뭐 아시다시피 뭐 산책도 좀 많이 하고 자꾸 움직이는 거, 운동도 많이 제가 하고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니까 그래요. 제가 그때 뭐 첫 시간에 말씀드린 건 뭐였었냐면, 제가 이제 왜 항암 센터를 만들었는지 그걸 설명하면서 아마 스위스에 있는 루카스 병원을 제가 와그너 그 병원을 소개해 드렸는데, 거기 입원비가 3천만 원이에요. 그걸 국가에서 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무용이에요, 무용. 그림 그리기. 3천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 5천만 원쯤의 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예요. 스위스식으로 따지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남아 돌아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스티븐 잡슨이 선택했던 병원이에요. 중요하니까 이런 내용들을 알게 돼요. 스티븐 잡슨이 뭐 그냥 웬만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뭐 미리 수술 받고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 뭐 물론 더 살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그분이 선택했던 병원에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들이에요. 저도 한국에 만들어야 돼요.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무튼 우리가 면역 시스템을 좀 회춘시켜서 우리가 옛날에는 진짜 10년 전에는 진짜 암이 무서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 악성도 이렇게 없애는 걸 보면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시간 문제이지만 어쨌든 좋은 치료제가 나올 때가 좀 버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잘 이렇게 관리를 해서 더 효과적인, 사실 좋은 치료제니까 더 효과적인 치료제 아니겠어요? 그런 효과적인 치료제가 더 나올 때까지 우리 잘 또 건강하게, 결국은 내용이 건강하면, 건강하게 관리를 잘하면, 면역 시스템도 건강하게 관리를 잘하면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그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하여간 좀 궁금하신 거 있고 그러면 우리 또 의료진도 있고 간호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성실 이렇게 잘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